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즐겨 듣는 애청자 중 한 사람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어이없는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본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되도 않는 황당한 사건은 처음 겪게 되어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저한테 이런 경험을 안겨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즉 저희 시댁 식구들인데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막장이라지만 이 정도까지 막장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어처구니 없어 하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황당스러운 이 일을 여러분들께만 살짝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9살이라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나이대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도 저도 별로 특별할 것 없이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집안은 남편 말만 들었을 땐 저보다는 남편 집안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남편이 더 잘 사는지 확인할 방도는 없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재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말이라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죽는 신용도 한다더라고요. 얼마나 재벌이면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결혼 허락받으러 인사드리러 갔을 당시에 남편 본가는 저희 본가만큼이나 평범해서 잘 사는 집안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느껴졌었어요. 저는 재벌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으리으리한 궁궐집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재벌이라고 제가 일부러 노리고 남편과 결혼한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재벌이라고 하기엔 너무 평범한 집이라서 놀랬다고나 할까요? 가진 것에 비해서 되게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남편 본가 앞에 고급 외제차가 있더라고요. 자동차 앞에 붙은 심볼 마크만 봐도 누구나 다 알 듯한 회사의 차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진짜 부자는 자신이 부자라는 걸 티를 잘 안 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아버지께서도 일부러 참은 외제차를 사시고 집은 평범한 집을 샀나 했어요. 시아버지는 옷차림새도 깔끔하시고 전체적으로 옷 입는 스타일이 나이대랑 안 맞게 세련되셨더라고요. 엄청난 부자답게 얼굴이며 옷이며 전부 귀티가 흘러 넘친다고나 할까요? 저는 시아버지를 마주하는 순간 남편에게 들은 말들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한테 시아버지 눈치를 본다고 들었을 땐 눈치를 보면 얼마나 볼까 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시아버지 눈치를 보는 게 저한테까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시아버지의 현재 기분을 체크해가며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남편과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보는 제가 다 불편해서 속이 답답하고 그냥 집에서 나오고 싶더라니까요. 괜히 저까지 눈치 보게 됐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처음 인사 온 거라 너무 긴장한 거 아니냐며 장난도 쳐주시면서요. 생각보다 젠틀하신 시아버지를 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서 눈치를 보는 거구나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시아버지에게 찍소리도 못했고 저는 시아버지께서 잘 챙겨주셔서 저와 시아버지 관계는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제게 잘해줄수록 저와 시어머니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항상 자신은 눈치를 보며 시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저는 친부녀지간처럼 친하게 지내니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를 상대로 질투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시아버지께 꼬리친다고 생각하신 거죠. 한날은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니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머리채부터 잡고 흔드시더라고요.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너 내 남편 꼬시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니? 이 꽃뱀년, 네가 이러면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꼬시다니요. 제가 누가 누구를 꼬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시아버지를 남자로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인연이?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너 시아버지한테 눈웃음 살살 칠 때부터 알아봤어, 이년아.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저는 아무 짓도 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요. 머리 좀 놓고 말하세요, 네?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안 하긴 뭘 안 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 눈은 폼이니? 꽃뱀년. 내가 너를 허락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런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고 대뜸 제가 시아버지를 꼬셨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다 하고만 있으려니 눈물만 나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잡고 흔드셨는지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으니까 머리카락이 후두둑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빠진 머리카락을 보는데 그냥 미친 사람 마냥 웃음만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이없는 일인가 싶어서요. 막장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직접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눈물도 안 나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실성한 사람처럼 터덜터덜 걸으면서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웃었죠. 당연히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고 저는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쓸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머리를 정돈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머리가 뜯기고 뺨을 맞았는지도 모른 채 밥 달라고 하고 있었죠. 오늘만 남편 보고 차려 먹으라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또 남편대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시연아, 밥은? 나 아직 밥 못 먹었는데. 아, 배고파. 빨리 밥 좀 차려줘. 나 아까 점심도 대충 먹었단 말이야. 빨리 밥 차려줘. 오빠, 진짜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오빠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 나 지금 밥 차릴 기분이 아니야. 밥 먹고 싶지도 않고. 나 혼자 어떻게 먹어? 시연아, 얼른 일어나, 어? 밥 먹자, 밥. 나 지금 무지하게 배고파. 배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었다고. 오늘만 오빠가 밥 차려 먹으라고. 내가 무슨 오빠 밥이나 차려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혼자서 밥을 왜 못 먹어? 라면이라도 끓여 먹던가.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미안해. 라면 끓여 먹을게. 그러니까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냥 같이 먹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저녁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저는 계속해서 밥 차려달라고 하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방에서 나갔어요. 남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소리를 지르면서 화풀이한 것 같아서 미안했죠. 거실에서 호로록거리면서 남편의 라면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짠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까 당한 서름 때문에 눈물이 나서 안방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가는 척하면서 물 틀어놓고 엄청 울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시아버지를 멀리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그 뒤로 시아버지와 마주치면 예전과 달리 몸이 건조하게 반응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냥 제가 기분이 안 좋은 줄로만 알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저를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차갑고 쌀쌀맞게 시아버지를 대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아버지를 꼬시는 거냐며 저를 더 몰아세우셨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시아버지를 멀리하든 시아버지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셨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따로 불러 제게 막말을 하며 손을 올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저와 시아버지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원래 제게 항상 져주고 그랬었는데 시어머니 말을 들은 뒤로는 점차 저와 시아버지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시어머니처럼 화를 내거나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눈치를 줬었죠.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하고 다녀봤자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 편 하나 없는 시댁과 홀로 싸우고 있을 때 설상가상 시아버지까지 더해지더라고요. 이 가족 중에서 정상은 시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시아버지도 결코 정상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시달려 죽겠는데
와중에 시아버지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여자로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예전 남편이 쓰던 방에 물건 가지러 갔다가 혼자 계신 시아버지와 마주치게 됐는데 계속해서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시고 선을 넘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가, 주말에 별다른 일 없으면 나랑 백화점이나 갈까?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야. 요즘 새아가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이네. 저는 괜찮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혼자 산책도 하면서 알아서 스트레스 풀고 있어요. 아버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같이 가재도 그러네. 그리고 저번부터 왜 그렇게 딱딱하게 말해? 시합이 서운하게. 내가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러니까 가자, 응? 저는 괜찮다니까요. 정말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편히 쉬거라. 우리 예전엔 사이가 좋았지 않니? 내가 친합이다 생각하고, 응? 아가, 왜 이렇게 발에 힘이 없어? 한약이라도 지어줄까? 어머, 아버님,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팔 잡는 거 저 너무 불쾌하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제게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데이트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힘이 없어 보인다면서 대뜸 제 팔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마치 몸에 벌레라도 붙은 것처럼 시아버지 팔을 뿌리쳤고 이내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다가오시더라고요. 뒷걸음치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고 시아버지께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시며 오셨죠.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다가 제 머리로 시아버지 얼굴을 가격하고 시아버지께서 아파서 얼굴을 감싸고 있을 때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혼비백산이 된 저는 아무래도 이 일을 남편에게라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집 가는 대로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죄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듣고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버지께서 그러셨다고? 네가 먼저 꼬리친 게 아니라? 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너랑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이인 거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냐? 진짜 당신까지 왜 그래? 나 아니라니까. 나 진짜 아니야. 저번에도 말했잖아. 아버님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단 한 번도 아버님을 남자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너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님 하면서 꼬리친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너 우리 엄마한테 혼나고 나니까 괜히 아버지 없는 취급한다며.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관심 끌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아버님 관심 끌려고 했는데? 나 관심 끌려고 한 적 없어. 괜한 오해 사기 싫어서 아버님 모르는 척 한 것뿐이야. 그리고 난 확실히 거절했어. 미친년. 너 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꼬셨냐? 하님, 지금도 다른 남자들 꼬시고 있는 거냐? 나이 잘 안 따지나 봐. 대단한데? 이미 시어머니께 세뇌당한 남편과는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제 사이를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남자들도 꼬시고 있냐며 막말을 했죠. 직접 듣지 않으면 남편이 제 말을 도저히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시아버지와 만날 때마다 녹음을 켰어요. 저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들어보라며 녹음본을 들려줬고 남편은 제 녹음본을 듣고도 괜히 둘 사이 의심 피하려고 일부러 시아버지와 짜서 녹음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해명을 하면 할수록 어이없는 대답만 돌아오니 참고 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 집안은 정말 말이 안 통하고 더 있다간 저만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이혼을 해서 이 집구석과 연을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필요했고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일부러 시댁 식구들 앞에 나타났어요.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남편이 제게 쏟아붓는 말들도 모조리 녹음했고 시댁에 아무도 없을 때 카메라를 몰래 숨겨놔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짓까지도 다 미리 녹화해 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증거 영상과 녹화분을 가지고 시댁 식구에게 걸 수 있는 모든 소송들을 걸게 됐죠. 제 증거로 시댁 식구들의 죄가 인정되어 세 사람에게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다시는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아무리 시댁이 싫어도 차마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받은 위자료들을 가지고 조그맣게 옷 사업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지만 인플루언서였던 친구가 홍보글을 올려줘서 덕분에 매출이 아예 저조하진 않았었죠. 제가 발품 팔아서 판매한 옷도 있고 전공을 살려서 직접 제작해서 만든 옷도 있었어요. 발품 팔아서 판매하는 옷보다 직접 제작한 옷이 더 인기가 많아서 나중엔 직접 제작한 옷들만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첫 사업이다 보니까 기대를 하나도 안 했었고 이 정도까지 단기간에 대박 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게 다 유명 인플루언서인 친구의 공이 굉장히 컸죠.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서 모든 업무를 쳐내기에 버거워졌고 그래도 끝까지 혼자 해보려다가 결국 직원을 2명 정도를 고용하고 조그만한 오피스텔을 구해 사무실로 만들었어요. 제 인생의 첫 작업실이자 사무실은 이렇게 조촐하게 시작해봤어요. 그러다 제가 홈페이지 공지에 앞으로 수익금 일부를 미혼모에게 기부한다고 했더니 매출이 2배 가까이 상승했고 계속해서 입소문이 나는지 주문량이 폭발하더라고요. 저희 쇼핑몰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까지 하나 짓게 되었죠. 이혼을 한 지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꽤나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과연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엔 시아버지 버금갈 정도로 부자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이후로 재혼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또 전 시댁 식구들 같은 사람들 만나서 뺨을 맞고 폭언을 들을까봐 감히 엄두도 안 났었죠. 하지만 저희 회사와 협약을 맺은 공장 직원이 제게 끝없이 구애를 하더라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니 가볍게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공장 직원의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애초에 고백 받아주기 전에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재영씨, 저는 재영씨가 정말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혼녀예요. 한번 갔다 온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혼녀인 게 왜요? 요즘 이혼녀가 흠인가요? 시연씨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시연씨는 절대 이혼당할 행동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네, 재영씨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떳떳해요. 저는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억지로 저를 시아버지와 나쁜 관계라고 하면서 때리고 욕했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죠.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건 드라마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네요. 저를 밀어내실 만하셨어요. 재영씨가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재영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여자랑 만나기 아까울 정도로요. 시연씨 같은 사람이 어때서 그래요? 시연씨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요. 제가 아픈 상처들 다 아물게 해드릴게요.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남자친구는 제 말에 절대 제 잘못으로 이혼한 게 아니라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제 아픈 상처들까지 보듬어주는 착한 남자였죠. 저는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 덕분에 마음을 열고 만남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시는 올 일 없을 것 같던 행복이 제게 찾아왔고 남자친구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진짜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착하고 다정했어요. 제 과거가 어떻든 온전히 저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사랑해준 사람이에요. 착해 빠져서 저러다 배신당하면 어쩌나 했는데 아무한테나 착하게 대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이 남자친구네 아버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남자친구가 지휘 통솔을 하는데 몰래 한번 놀러 갔다가
직원들 교육시키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매력에 반했었죠.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낯익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봐서 얼굴은 자세히 안 보였긴 한데 전체적으로 엄청 익숙한 실루엣이었어요. 도대체 누구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직원 교육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던 걸 멈추고 재빨리 위층에 있는 남자친구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약 마주하게 되면 시원하게 뺨이라도 갈기고 싶은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저의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부자라고 자랑을 하더니 저한테 위자료 주고 돈이 없었는지 결국은 공장에서 일하나 봐요. 위자료 그게 몇 푼 된다고 꼴랑 그거 주고 파산이면 애초에 부자도 아니었다는 말이잖아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아까 공장에서 본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곱씹어 볼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자신들은 부자라고 떵떵거리다가 지금은 처량하게 공장에서 일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전 며느리는 이렇게 성공해서 나타나면 과연 무슨 얼굴일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장 구경시켜달라는 핑계로 남자친구에게 공장에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죠. 남자친구는 구경한다고 다른 거 아니니까 흔쾌히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브랜드 옷을 잘 안 입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명품 쇼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브랜드로 치장을 했죠. 제가 체크카드밖에 안 써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일시불로 바로 돈이 나가는 게 보이니까 이 맛에 돈을 버는구나 싶은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돈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전 시댁기를 확 눌러주고 싶었어요. 저는 또각거리며 구두 소리를 내면서 당당하게 남자친구의 공장에 방문했어요. 교육이 끝나갈 때쯤에 가긴 했어도 아직 교육을 하고 있던 터라 조용했었는데 구두 소리가 청량하게 들리니 다들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남자친구에게 향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 무리 사이에서 딱 두 사람이 눈에 띄게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사람은 저를 향해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기도 하고 예전에 당하던 게 떠올라서 또다시 그들에게 당하게 될까봐 저도 모르게 주춤거렸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은 제 손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가, 이게 몇 년 만이냐?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얼굴 보니까 잘 지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 여보, 처가댁 찾아갔었는데 당신 없다고 하던데 어디로 이사 간 거야? 전화를 해도 없는 번호라고 하고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당신들이 나를 왜 찾아?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우리 이혼하고 끝난 거 아니었어? 우리가 다시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왜 볼 일이 없어? 우리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다. 네가 우리 남편 재산 탐내는 줄 알고. 그치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살아야 했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내가 이런 말 꺼낼 자격 없다는 것도 아는데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우리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하고 너 많이 그리워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당신이랑 다시 잘해봐야 하는데? 나 당신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당신들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가, 일단 진정 좀 해보거라. 우리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진정하고 우리 말 좀 들어보면 안 되겠니? 전 시어머니의 말인즉슨 제가 알고 있던 전 시아버지께서는 전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전 시어머니께서 전 남편의 친부와 이혼하시고 지금의 전 시아버지를 만났었는데 제가 그때 전 남편 본가에서 본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걸 보고 부자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 시아버지께서도 계속 전 시어머니께 부자 행세를 하시고 다니셨었고
전 시어머니는 저처럼 그 차를 보고 진짜 부자라고 믿고 계셨던 거죠.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전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전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이뻐하자 불륜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륜으로 몰고 갔던 거예요. 혹시나 전 시아버지가 전 재산을 제게 다 남겨주실까봐 일부러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을 했을 당시에도 오히려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더라고요.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나서 전 시아버지가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동안 부자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게 전 시아버지의 전처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전 시아버지 앞으로 남긴 사망보험금이 꽤나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돈으로 놀고 먹고 부자인 척하면서 여자나 꼬시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 위자료 주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었고 결국엔 전 시어머니는 전 시아버지와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제가 도저히 자신들을 받아줄 것 같지 않자 직원들이 보든 말든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 내가 진짜 미안했다.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진짜 그러면 안 됐는데 그땐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여보, 나도 반성 되게 많이 했어. 진짜야. 당신이랑 이혼하고 엄청 후회했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전 일은 잊고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이랑 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당신이랑 만나면 내가 손해인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랑 잘해볼 마음 추호도 없어. 그리고 이미 끝났는데 여보, 아가라는 호칭 조금 불편하네요. 아가, 너 원래 착했잖아. 이렇게 쌀쌀맞이는 아니었잖아. 우리 완전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니까. 저기요, 그만 좀 하시죠. 지금 직원들 다 보고 있어요. 회사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사람 제 여자친구입니다. 다시 시작해보자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곧 결혼합니다. 남자친구는 참다 도저히 못 봐주겠던지 제 앞을 막아섰고 두 사람을 향해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자신의 여자친구임을 밝혔고 곧 결혼할 사이라고 말했죠. 결혼할 사이라는 말에 그들은 놀라서 남자친구를 봤고 저도 아직 청혼받은 게 없어서 그들처럼 놀랐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표정 관리를 했고 남자친구는 표정 한 번 안 변하고 그들을 몰아세웠어요. 공과 사 구분이 뚜렷했던 남자친구였기에 사적인 일로 해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무례하게 행동한 것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어요. 그들이 울면서 안 된다고 일해서 돈 벌어야 한다고 사정했지만 남자친구는 흔들림이 없었죠. 결국 경비를 불러서 시끄럽게 난동을 피우는 그들을 쫓아냈어요. 남자친구는 제 어깨를 감싸며 괜찮냐고 걱정을 해주었고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이렇게 청혼할 건 아니었는데 저 사람들 때문이라도 하루빨리 결혼을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멋스럽진 않지만 남자친구의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청혼 아닌 청혼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금은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다시 프로포즈를 하긴 했는데 프로포즈 받는 내내 계속 그때가 생각나서 웃기더라고요. 솔직히 뒤에 받은 프로포즈보다 공장에서 받은 프로포즈가 더 인상 깊긴 했어요. 아마 저처럼 얼떨결에 멋없는 청혼을 받은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그날도 자칫하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남자친구 덕분에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로 남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 행복하게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겹경사로 소중한 아기 천사가 남자친구와 제게 찾아와 주었어요. 아직은 초기라 조심할 때라서 예비 시부모님도 남자친구도 저를 공주대하듯 하십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긴 한데 막상 받아보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정말 제가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혼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행복은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더니 온갖 고난을 다 겪고 결국은 이렇게 행복해졌네요. 저는 힘겹게 찾아온 행복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이런 일을 겪고 공감을 하셨나요? 무엇이 됐든 힘든 일 뒤에는 꼭 좋은 일이 따라온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